안녕하세요. 보통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월요일날 저 세미나 합니다. 오실 분도 오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최소한 2주 동안 공지를 조금 그래도 아무리 작게 한다고 해도 공지를 좀 하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도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오실 분도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약 받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냥 가장 오늘 시작하기 전에 왜 오늘 제가 세미나를 할까요? 왜 할까요? 왜 지금일까요? 그렇죠. 그게 저는 사실 오늘 세미나는 여기 오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더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오늘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실 분들 오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걸 자료를 뿌릴까 말까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지금 이게 2019년 1분기, 그러니까 2018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1분기 동안 지금 그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타낸 거예요. 왼쪽이 지금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났다고 하면은 얼마나 올라갔는지, 부정적으로 났다고 하면 얼마나 내려갔는지. 이게 회색이 5년 평균이고요. 이게 2018년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5년 평균 보면 실적이 잘 나오면 1%가 올랐죠. 근데 지금 올해는 2.1%가 올랐죠. 올해 그 실적 발표가 엉망으로 나와도 5년 평균은 마이너스 2.6%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7%밖에 안 빠졌죠. 그리고 이게 2019년 1분기 S&P 500의 주당 순위 실적 전망이에요. 이게 지금 전망이고요. 이게 지금 가격이에요. 여기만 놓고 보시면 실적 전망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죠. 이제 주가는 굉장히 올라왔죠. 제가 이 그림을 들고 왔는데 이 그림 시소예요. 시소를 저기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여기다 놓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기대인데 둘 중에 뭐가 더 무거운 지금 장세냐 이거죠. 지금 현실에 조금 더 기반을 둔 그 장인지 기대에 조금 더 그 무게를 둔 장인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대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걸 왜인지 모르겠고 숫자로 어떻게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막연하게 느껴지긴 하니까. 그쵸? 근데 이따가 뒤에 가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거나 어떤 장을 보거나 매크로 분석을 할 때 저는 이게 기본입니다. 현실하고 기대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조금 더 무거운 지금 추를 두고 있는지 그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로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운영을 한 지는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고 1년 반은 안 된 것 같고, 일단은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년 4분기 때부터 현재까지 조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높았던 때죠. 일단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을 더 선호했고요. 안전 자산보다 위험 자산을 더 선호했고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더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 구간이잖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구간.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저는 뭐가 됐든 간에 결론이 선진국 위험 자산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중을 굉장히 확대를 했어요. 이때 그 남들 빠질 때 오히려 저는 더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이때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랑 이제 페드의 그 기준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져서 한번 크게 출렁 거렸던 거고 일단은 그 비중을 확대를 했다는 거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그 굉장히 1분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장이 굉장히 좋았던 때죠. 그때 저는 그 중국 증시에 포지션을 늘렸어요. 아까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미국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다 열어놓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ETF라는 상품 있잖아요.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뭐가 됐든 간에 그 투자 자산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투자 자산에 이제 그 어떤 제한은 두지 않고요. 이전까지는 미국 주식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하면은 미국 주식이 제일 좋았어요. 그거는 히스토리가 이제 작년 한 해 히스토리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제 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위험자산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선진국하고 신흥국을 둘 다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구간이에요. 일본 구간인데 가장 최근에 리밸런싱을 한 거거든요. 저는 위험자산이나 안전자산이나 둘 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둘 다 뭔가 불안해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위험자산이 올라가는데 안전자산이 둘 다 올라가요. 둘 다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험자산이고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둘 다 이렇게 양립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위험이 맞았다 아니면 안전이 맞았다 이걸 이야기하기에는 경제 지표나 뭐 어떤 게 굉장히 그 믹스돼 있어요. 혼조가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하고 둘 다 지금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장은 선진국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선진국이 그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이랑 이제 뭐 유럽까지 포함을 하는데 미국이 좋다고 해도 유럽이 굉장히 많이 꺾였죠. 그리고 혹시 일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본 쪽에? 가끔 일본 주식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가감없이 그냥 제가 일본 주식을 잘 몰라요. 일본 경제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일본 경제는 제 생각에는 대외적으로 외면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지 않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나. 지금 뭐 경제 펀더멘트나 뭐 그런 거는 너무 과도하게 그 완화된 게 아닌가. 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금리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일본은 금리 내리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이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대외적인 관계, 외교나 이런 거에 조금 더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미국 위험자산 증시에 대한 비중을 다 줄였어요. 지금 이번 주에도 줄였거든요. 이번 주에도 줄였고 대신 현금 비중을 좀 들고 있고요. 제가 아까 MCHI ETF라는 게 중국 증시 ETF예요. 그거는 줄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줄이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신흥국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선진국에 대한 밸류에이션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줄이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한번 미국 회사채 만기 도래와 이제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글로벌 경기 둔화, 자금 유출입 고려하고 재무 건전성과 이익 변동성을 우선시하는 퀄리티 팩터 그리고 이제 저변동성 팩터의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따 뒤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운영 성과를 한번 다 보여드리면 이거 언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 계좌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계좌는 편입하기 전에 편입할 당시에 레버리지 상품들이 좀 껴있었어요. 레버리지 상품들이 좀 껴있어서 한 이 정도는 한 레버리지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한 7%에서 한 8% 정도는 레버리지로 수익이 난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빨간색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과 랩 상품의 성과고 지금 진한 색이 지금 그 S&P 500 환율을 반영한 거예요. 환율 우리나라 지금 원화로 투자를 했으니까 원화 자산에 대해서 뭐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환율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하늘색은 지금 한국 증시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최근 1개월 수익률은 제가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린 게 딱 한 달 전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참조지수 그러니까 S&P 500보다는 조금 성과가 조금 적은데 3개월 지금 성과는 지금 한 8% 정도 7% 8% 좀 안 되고 7% 정도 더 나온 상태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현금 비중을 들고 있어서 저는 마음이 좀 더 편안한 상태고요. 이거는 그 다음 수익률이 높은 계좌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흐름이 다 비슷하다는 거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똑같이 그냥 3개월이랑 1개월 수익률을 좀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상위 수익률 높은 세 가지 계좌고요. 1개월, 3개월 뭐 얘는 좀 많이 났네요. 10% 더 넘게 났고요. 그리고 중위권에 있는 수익률 상위권에 있는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투자 금액이 조금 커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포지션을 잡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감이 있고요. 중위권 수익률은 지금 뭐 조금 1개월하고 3개월은 전부 다 흐름이 좀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를 따라가는 그림이다 보니까 아직은 높은 수익률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누적으로는 한 5% 났는데 여기에 랩 수수료가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대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다 비슷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중위권도 그렇고 중위권 3개도 다 똑같은 흐름이고 하위권도 다 똑같은 흐름이에요. 얘는 하위권인데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맞춤 랩이라는 게 고객의 성향을 다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조금 수익률이 좀 다른 것도 있고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2019년에 저는 자산 관리를 한다면 핵심은 이제 그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제가 한 1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고 이게 S&P 500의 변동폭이에요. 지금 2.5%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기준금리가 지금 재작년 12월에 올라오고 나서 그 시장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그 18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7년 12월에 올라가고 나서 이 회색이 지금 10년 만기 국채금리예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굉장히 올라갔을 때 떨어졌죠. 그리고 그 계속 올라갔을 때 증시는 상대적으로 계속 눌리고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그 제롬 파월이 조금 부정적인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것도 의사소통의 방식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 이자 비용 그 기업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채권을 찍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채권을 발행할 때 그 이자를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안 생기는 거고 이때 한번 크게 눌렸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게 그 9월 달에 기준금리 9월, 12월 올렸죠. 이렇게 보면은 그 10년만 국채금리 또 올라오고 나서 지금 상대적으로 조정받았고 이때 한번 크게 둘 다 떨어진 이유가 이때부터 이제 그 무역 갈등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그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 다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2018년에 이미 미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올라가는 그림으로 박스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주가가 그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뭐가 됐든 간에 기준금리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 예전까지는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자 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던 거고요. 정상입니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수준이 나쁘지 않아요.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보시면 좋은 것 같고 이거를 이게 지금 그 우리가 그 실적 전망을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그리고 변동성이 얼마나 될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12개월 포워드 앞으로 한다고 해서 12개월 포워드 안녕하세요. 비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E 라시오는 아시죠? 그 주가 대비 이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거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비율을 앞으로 이제 얼마나 어촉이 될 건지 나타난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난선이 10년이고요. 이게 여튼 지난 녹색선이 5년이에요. 5년 평균이에요. 이게 좀 갇혀 있다는 거.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헷갈리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박스권이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게 핵심이고요. 제가 운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스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용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 비즈니스랑 이게 성장률이고요. 그 비즈니스랑 이제 이코노믹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지금 회복기, 호황기, 이제 후퇴기, 침체기. 이때가 침체기가 이제 리세션이 오는 거죠. 저는 지금 증시 보면은 한 이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섹터 로테이션이랑 그리고 이제 그 팩터 인베스팅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기준을 잡고 실제 종목을 편입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지금 성장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어떤 사이클에 어디에 있는지 그 판단은 매크로 이제 분석을 하고요. 매크로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블랙락이라고 아시죠? 블랙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거든요. 블랙락이 지금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어요. 이게 모델인데 보시면은 현금 그리고 이제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국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일반 국채 그리고 이제 회사의 채권 그리고 신흥국의 채권 주식 중소형 주식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모델로 한 90%가 매크로 분석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차근차근하게 그냥 하나씩만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본드랑 우리가 팁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연동체라고 보시면 좋은 것 같고 물가 연동체 같은 경우에는 참 이 Y축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이고 물가 연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채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야 되지? 기준금리랑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이걸 들고 있으면 제가 분기마다 5%의 수익률을 얻어요. 5% 이자를 받아요. 근데 물가가 막 올라가요. 물가가 막 올라가면은 제가 예전에 5% 이자로 핸드폰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핸드폰을 사려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게 7%가 필요해요. 7% 이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가를 반영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에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는 회사 고유의 이제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더블 A인지 아니면 투기, 정크본드인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반영하는 게 신용에 대한 프리미엄이에요. 신용에 대한 프리미엄이고 이머징 본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에 대한 프리미엄, 국가도 신용 등급이 있거든요. 그 신용에 대한 프리미엄에다가 이머징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이머징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위험,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줬는데 어느 순간 이거 우리 채권 그냥 돈 안 갚을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프리미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기준금리에 인플레이션에 그리고 이제 경제성장률 그리고 이제 스몰캡인데요. 그 기준금리에 인플레이션에 경제성장률의 유동성 얼마나 저기 할 수 있는지 빨리 팔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낸 거고요. 이거 제가 들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냥 그 앞에 나온 이 팩터를 지금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팩터들이 경제성장률, 실질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신용위험, 그리고 이제 신흥국, 그리고 이제 유동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매크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가 수익률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이야기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수익률 우리가 투자를 해요. 수익률 날려면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겠죠. 그러면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고 내려가면 손실이 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아웃컴은 그 결과는 두 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를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오른다 내려간다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오래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달 동안 한 20일 동안 한 5일이 내려가고 15일이 올랐어요. 그럼 수익률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데 하루에 30% 올라왔는데 근데 한 2%씩 19일을 빠지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나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롱텀이냐 숏텀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투자 그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매크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탑다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탑다운 분석을 잘해야지 우리가 투자를 얼마 동안 오래 할 것인가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매크로 분석을 항상 좀 잘 하시는 게, 잘 보시는 게, 그리고 매크로 분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시라고 하면은 다 잘 못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근데 매크로 분석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경제 기사 보시면 돼요. 경제 기사 보는데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꾸준히 보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 자극적인 기사에 현혹이 안 되셔야 되고요. 그 두 가지만 지키시면은 매크로 분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매크로 분석을 잘하면 워렌 버핏처럼 조금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그 남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해야 되고 남들이 막 두려워할 때 대다수가 두려워할 때 나는 욕심을 내기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이런 원칙을 따르려면 무엇보다 매크로 분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모델을 보여드렸죠. 이 모델인데 지금 아까 저한테 그 질문을 주셨어요. 이 모델에서 그러면 지금 어느 섹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가 이걸 물어보셨는데 섹터 투자도 중요한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팩터예요. 팩터 인베스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터라고 하면 섹터는 우리가 정보, 기술, 금융, 뭐 산업, 소재,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팩터예요. 팩터는 다른 기준이에요. 어떤 섹터가 아니라 이 주식이 중소형 주식인지 이 주식이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아니면 이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는지 그런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을 거고 지금 참 현재 증시 국면에서는 저는 지금 그 퀄리티 팩터랑 모멘텀 팩터랑 저변동성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명드릴 거예요. 이따 찍으시는 게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팩터를 들고 왔어요. 영어죠. 번역하려고 했는데 피곤했어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 배당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저는 근데 사실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요즘에 배당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서 주가에 대한 수익을 내기에는 그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받는 배당으로 알파를 챙겨야 된다. 그게 배당을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브라질 국채하세요.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그 배당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배당률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자산을 나누고 섹터 내에서 유틸리티 섹터 이렇게 우리 상대적으로 성장률은 제한이 됐는데 돈은 꾸준히 들어오는 섹터들이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기준은 저변동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방송을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방송할 때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퀄리티 팩터가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로우 볼리티하고 이 두 개를 잘 지키면 저는 올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S&P 500보다 더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로우 볼리티는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적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변동폭이 얼마나 높으냐, 적냐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를 잡아내는 기준은 통계예요. 통계라고 하면은 간단하게만 그림으로 제 손을 잘 보세요. 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 시점에 왔을 때 주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 시점에 갔을 때 이 시점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이 변동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잡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정규분포나 아니면 정규분포 안 나와요. 정규분포 안 나오고 이거 통계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를 조금 그 통계를 돌려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잡고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퀄리티 팩터는 상대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간단하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맞나요? 네, 그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매출이 나는데 매출이 얼마나 꾸준하게 나고 있는지 그런 팩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얼마나 꾸준하게 나고 있는지 배당은 얼마나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고요.
이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은 그 투자하기 굉장히 힘드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그 뽑아낼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변동성이 계속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가져왔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그 지난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만 놓고 보세요. 지금 이게 USMV가 그 그 저변동성이고요. 그리고 MTUM의 모멘텀이고요. 그 VLUE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치주입니다. 그리고 퀄리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질이 좋은 회사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상대적으로 한 1년? 1년이 좀 안 되네요.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을 얼마나 났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본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년이에요. 네, 2018년 1월 1일부터 가져왔어요. 1월 1일부터 가져왔고 또 굉장히 요즘에 그 변동성이 높았죠. 작년 한 해 동안. 근데 저 변동성의 팩터에 투자를 했을 때 S&P 500은 6.8%의 수익률이 났는데 근데 USMV는 11.1%의 수익률이 났어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S&P 500이 더 떨어질 때 여기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이 정도. 근데 USMV는 그 주가 변동성이 적은 주식이잖아요.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거죠. 제가 올해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올해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남들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방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주가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점이 더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SMV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퀄리티 ETF예요. 아까 제가 퀄리티 팩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퀄리티 팩터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S&P 500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S&P 500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퀄리티 팩터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그리고 얘는 모멘텀, MTUM 많이 아시죠? MTUM 굉장히 많이 아시죠? 이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모멘텀 팩터를 잡고 작년 한 해 동안 투자를 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스타일이 모멘텀 팩터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성장주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빠집니다. S&P 500이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모멘텀은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빠졌죠. 이 정도 빠지면은 그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투자 관련돼서 논문을 많이 읽고 공부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논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주식을 잡는 거 그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을 재는 거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주된 이론이거든요. 이거 MTUM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 무슨 이렇게 간이 투자 설명서에 보면은 여기까지 올랐을 때 투자를 하고요. 이때가 됐을 때 팔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 피하고요. 이때 다시 사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USMV, QUAL, MTUM까지 3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MTUM만 들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가치 투자입니다. 우리가 밸류 얘기하잖아요. 저는 밸류 가치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치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준을 잡아도 가치주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주가가 낮아 보여요. 주가 지금 낮아 보여요. 근데 1년 뒤도 낮으면 어떡해요? 2년 뒤도 낮고요. 그래서 그 가치 투자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퀄리티 팩터랑 그 로우볼 그 두 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게 미국의 그 모건 스탠리,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뭐 도이치뱅크, 크레딧 스위스 다 아시죠? 걔네들이 내놓은 2019년에 S&P 500 타겟이고요. 2019년에 조정이 된 거고 2018년 12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나온 그 타겟입니다. 이건 S&P 500 타겟이고요. 이거는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다. 그걸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PE 라시오. PE 라시오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높으면 PE 라시오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저희가 낮으면 얘는 낮고 PE 라시오는 낮고 대신 얘는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은 것 같고, 여기 평균값만 볼게요. 19년, 18년 그리고 이제 조정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18년 말에 2964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지금 2947포인트가 평균값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S&P 500은 좀 낮아진 거죠. 근데 이게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18년 말에 155를 얘기했는데 지금 171을 얘기해요. 돈을 버는 거는 그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얘는 떨어졌는데 S&P 500의 타겟은 떨어졌는데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게 올라왔다. 상향 조정이 됐다. 그럼 얘가 떨어진 거죠.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퀀트입니다. 퀀트가 기본이 되는 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복잡한 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패드죠. 제이 아저씨입니다. 제이 아저씨. 너 아니야. 시리가 계속 대답을 하네. 잠시만요. 제이 파월. 지금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기준금리 그냥 유지하는 결론을 냈죠. 근데 기준금리 유지하는 결정을 내보내서 시장에 대한 그 위험자산,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 이게 굉장히 이 축이 2.2%에서 3%여서 얼핏 보면은 조금 제가 과하게 지금 나타내려고 이렇게 만든 그래프고요. 지금 10년 만기채랑 3개월채랑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U자라는 거예요. U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2년 만기 국채 한 이 정도는 그 페드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10년 만기 이상은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전망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리세션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뭔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페드는 이 현상을 굉장히 풀어내고 싶어 하죠. 그럼 풀어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올려버리든가 아니면 2년 만기 국채 금리를 뚝 떨어뜨려 버리든가. 근데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경제 성장률을 페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실적 가이던스에 이미 2019년 1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조금 낮다. 그렇게 얘기가 굉장히 나왔잖아요. 무역 갈등이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 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페드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조금 하향했죠.
그런 전망치가 나오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라갈 걸 기대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아니세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2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3개월짜리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페드의 재정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번 달에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 결정하면서 얘기하는 게 2018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할 것 같아요. 아직 그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올려야 된다는 그 기조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릴 수 없는 상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 이후에 지금 다 망가졌죠. 이때 그 12월 달에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결정하고 나서 이때는 경제 성장률 둔화가 이제 이때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이때 이제 그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하면서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해서 그거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기준을 다 하향 조정을 하면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지금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있다는 거. 그 요즘에 그 기사 같은 걸 좀 많이 읽으면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0년 만기 국채,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거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거는 글로벌,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그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그 취하는 국가들의 재정 정책 때문이다. 통화 정책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그렇게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 거죠. 특히 유럽.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현상에 대한 해석일 뿐이고요.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 이거 제가 일단은 방송 제가 혹시 방송하는 거 보시나요? 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나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안 볼 수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서 들고 온 거예요. 안 볼 수 있어서 제가 스크립트 써놓은 거 그냥 들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10년 만기를 포함한 장기 국채 금리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나타내고 2년 만기 이하 국채 금리는 페드의 정책 기조를 드러냅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기업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국채 금리 상승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안 하고 이제 내리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현재 금리 역전 현상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페드가 재정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페드의 정책 기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 주, 지난주인가 방송하고 그 스크립트인데 솔직히 저도 이제 써놓고도 말이 조금 힘든 것 같아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숨통이 조금 트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리 역전 현상은 안 좋은 거라고 다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은 모기지 금리가 내려갔어요. 이게 30년 만기 그 모기지 금리거든요. 미국의 평균이에요. 지금 이때 기준금리 올랐을 때를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때 올리고 나서 다 올라갔죠.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의 주택시장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특히 건설시장이 제일 먼저 죽기 시작했고요. 이때 건설시장이 죽기 시작한 다음에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건설시장 엄청나게 꺾여왔고요. 근데 지금 그 집값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지진 않아요. 성장률이 둔화된 거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8년 동안 기준금리가 올라오면서 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잖아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우리 지금 집 사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집에서 살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집값도 올라가는 게 성장률이 둔화가 된 거고요. 그런 상태로 보시면 좋은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떨어졌죠. 제가 이 부분을 마크한 이유가 이번에 그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더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모기지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주택 시장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인다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택 시장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택 시장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실물 자산, 부동산 이거 하나는 아닌데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죠. 다 특히 이제 신규 주택 허가도 떨어지고 건설 쪽이 먼저 떨어졌죠. 건설 쪽이 떨어지고 이제 주택 판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게 2018년의 그림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조금 다 안 올라온 그림도 있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시장은 2018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물 자산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10년 만기 국채금리 가져온 거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10년 만기 국채가 모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거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회사채예요. 회사채 만기 도래가 언제 하는지 가져온 거예요. 2019년에 도래하는 회사채, 2021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2023년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가 2019년이고 여기가 2049년이네요. 이렇게 떨어지죠. 해석을 하면 여기에 앞단에 2019년에서 2025년까지 엄청나게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게 많은 거죠. 만기를 도래한다는 거는 회사채를 다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채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채랑 기준금리 인상이랑 자본 조달하는 이자 비용이 같이 올라가면 최악이죠. 그쵸? 근데 일단은 지금 만기 도래하는 채권 회사채들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만기를 도래했을 때 다시 재반응했을 때 자본 조달 비용이 그래도 조금 많이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숨통이 조금 트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물 자산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뎁트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의 사이클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따 저희가 있어서 그리고 일단은 제가 엇갈린 기대라고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3월달에 발표된 페드 연준 이사들의 의견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이 점 하나가 다 한 사람씩이에요. 그리고 2.5%의 2019년 전망에 2.5% 현재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인 거고요. 근데 지금 아직 2019년에 금리 인상을 한 번이나 두 차례 올려야 된다는 연준 이사들이 4명 있고 한 차례는 4명 그리고 이제 두 차례는 2명 있는 거예요. 제가 2019년에 기준금리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수준이 지금 이 정도잖아요. 지금 내려가는 건 아무도 없죠. 그렇죠?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의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페드의 실질적인 현실이고 이게 팩트예요. 이게 CME에서 나온 페드 워치라고 앞으로 이제 올해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망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 전망에 따라서 그 기준금리가 많이 움직여요. 이 기대를 10년 만기 국채금리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반영을 해요. 이 기대를.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현재 수준이에요. 225bp에서 250bp. 근데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게 40%가 안 돼요. 사람들의 기대가.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기준금리를 깎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는 60%가 넘고요. 엇갈렸죠. 엇갈렸죠. 이런 데서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이래서 제가 그 매크로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엇갈리면 어느 순간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증시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FOMC나 아니 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걸 놓치셨네요. 항상 제가 그 FOMC 회의가 열리고 나면은 참 방송 많이 나오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석이 너무 제각각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금융투자에 다니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가장 비슷한 뷰, 물론 그분들이 경력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곳이 신한에서 나오는 자료가 조금 제가 생각하는 뷰랑 조금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정말 이렇게 통찰력 있게 자료를 썼다 하는 자료는 KB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요. 제가 하나금융투자에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FOMC 회의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오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사실 지금 두 군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른 방송 보지 마시고요. 거기서 나온 자료 보세요.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회의가 어떻게 되고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 사람들 의견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 보고 중심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다른 기대가 있는데요. 미국하고 중국 그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끝나면 막 증시가 막 미친듯이 오를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지금 많이 형성이 돼 있죠. 제가 작년에 썼던 그림인데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시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도 조금 기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역 협상이 됐다고 쳐요.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다 가늠하실 수 있으세요? 전망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미국이 제일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그림은 제 생각에는 제조업 부문을 미국 쪽으로 우선적으로 빼내는 거고 제조 거점을 두 번째는 그 중국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좀 빼내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플까지 포함해서 중국 다음은 인도라는 지금 대안이 있잖아요. 지금 생산 거점을 많이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역 갈등이 그 무역 협상이 된다고 해서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아직 감이 안 와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좀 완화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수출이랑 이제 그 무역 수지를 좀 줄이는 방안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무역 협상이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관세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생각이 있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기대가 너무 높고 그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는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2020년 대선이 사실 저는 좀 두려워요. 지금 요즘에 헬스케어 섹터 엄청나게 빠진 거 아시나요? UNH라고 아세요?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고 엄청 빠졌죠?
정치적인 이슈예요. 왜냐면은 그 Medicare for All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사보험을 다 어떻게 다 바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지는 나중에 봐야 돼요. 근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 주가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2020년 대선 그 출마를 한다고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계획은 조정을 하겠다 그런 이슈도 굉장히 나오죠. 근데 SEC에서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미국 증권거래소 그 내놓은 성명은 자사주 매입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금융 섹터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요즘에. 그건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레이 달리오 아세요? 제가 약간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 사람처럼 하는 게 롱런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이 달리오가 브릿지워터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2018년에 다 죽었죠. 자산운용사 포함해서. 왜냐면 S&P 500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크게 다 죽었죠.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펀드는 14% 수익이었어요. 근데 항상 거의 이렇게 수익률 돼요. 브릿지워터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그 헤지펀드, 헤지펀드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거요? 조지소. 제가 여담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생각해뒀던 것보다 좀 길어지는데 좀 더 해도 괜찮죠? 네, 일단 헤지펀드가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는 수익률을 엄청나게 내는 그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헤지펀드에서 헤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는 시장의 위험을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위험을 없애면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꾸준하게 버는 게 헤지펀드예요. 위험을 없애면서. 그걸 제일 잘하는 거고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펀드에는 ETF가 굉장히 많아요. 금도 들어가 있고요. S&P 500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중국 들어가 굉장히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대요. 증시를 이끌 수 있는.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요. 또 하나가 성장이래요.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하고 성장이 중요하다고 레이 달리오는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률이 얼마인지, 성장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증시 전망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향 조정되는지 하향 조정되는지 그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금 미국의 부동산이,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경제에 좋은 건지. 제일 좋네요. 우리나라 집값 떨어지면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질 것 같죠?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서 이 두 가지 기준도 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쉬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